반갑습니다. 재미있는 유럽 문화 역사 이야기 그 5번째 인어공주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슬펐던 기억이 아련히 납니다. 코펜하겐의 인어공주상을 말할 때에 동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데르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37년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를 근거해서 인어공주상을 제작한 후 그가 태어난 오덴세는 물론 수도 코펜하겐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렵게 찾아가 실물을 보고 나면 고작 80cm 동상 하나 버리고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나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덴마크를 안데르센의 나라, 인어공주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참 잘 왔구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안데르센 작품은 자신의 고달팠던 지난 과거의 아픈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출신 때문에 홀대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그렸으며 인어공주 또한 구두 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난 역경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인어공주는 동화 속에 나오는 한 소녀 인어가 한 인간 왕자를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한 채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게 된다는 아주 슬픈 동화입니다. 때론 말도 안 되고 모순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서 어른들도 이해하기 벅찰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치 피카소의 그림이 1900년대부터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인간성이 말살되던 사회적인 분위기와 상황을 알아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어공주를 비롯 안데르센 동화는 자신이 살았던 사회적인 현실을 환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성화시킨 것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현실 도피가 아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란 사실을 짐작해 합니다. 1844년 안데르센은 자화상인 자신을 동화 속에 그려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성공한 미운 오리 새끼이며 고결한 인어공주이다. 즉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였고 인어공주였고 자신의 어머니가 곧 성냥팔이 소녀였고 자신의 아버지가 벌거숭이 임금님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인어공주상을 말할 때 월트 디즈니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80년대 월트 디즈니사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을 때 제작비 절반도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가 부진하였습니다. 월트 디즈니사가 침체기에 있을 때 눈을 돌린 것이 곧 인어공주였습니다. 1937년 월트 디즈니사는 디즈니사 최초로 백설공주를 제작하여 톡톡이 재미를 보았던 향수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1989년 인어공주를 클래식으로 각색하여 28번째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결과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박이었습니다. 한편의 인어공주 애니메이션이 디즈니사를 되살릴 만큼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 세계의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까지 극장으로 달려가서 영화를 보면서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습니다. 타임지의 리차드 콜리스는 만일 영화를 상영하는 도중에 기립 박수를 받은 적이 있다면 바로 인어공주가 처음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안데르센은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꿈과 추억을 선물했지만 지금도 디즈니사는 꿈과 추억을 돈과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꿈과 희망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에 소중한 꿈과 추억을 만드는 디즈니사를 어찌 나무랄 수만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밤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의 현실은 시럽같이 어두웠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현실과 세상에서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본 후 그는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롤렐라의 언덕 요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